어떤 수모를 당해도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옥이거든요.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어르신들의 70~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N잡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림 강호에서 약 30여 년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직장 그 이후의 삶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서점에서 40여 권을 구입을 해서 스타디를 해보니까 퇴직을 은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퇴와 퇴직은 다른데, 퇴직한 사람들의 그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바이북스에서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감없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짜가 없다. 두 번째, 비밀이 없다. 세 번째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정답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정답을 맞춰가면 되는데, 정답이 아닌 경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활동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퇴직 이후에 노후의 생활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직장과 직장인들의 관계를 보면 직장인의 삶터가 어디냐면 직장이거든요. 또 직장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삶터가 정년까지 무난히 간다고 한다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 언제 퇴직하십니까? 정년까지도 아니고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쯤 입사해서 45세쯤에서 50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퇴사가 준비된 퇴사가 아니고 불시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그 뒤에 얻지 못하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준비되지 않은 퇴사하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이 45세에서 50세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성기에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그 삶터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재앙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도, 그 행복도 같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노후의 생활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후의 생활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40대 50대의 사람들이, 지금 50년대생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후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노후 준비라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70~80대의 어르신들의 70~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대 50대들이 노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80%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달랑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수령액이 40만 원도 안 돼. 60만 원, 40만 원 생활비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50년대생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40대, 50대도 50%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년대생들보다 더 가난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평균 수령액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지금 평균 고용연수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연수가 19.2년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입사해서 한 35년, 40년을
국민연금을 내야 150에서 200을 받을 텐데 한 15년 근무하면 국민연금 수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가장 문제가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45세, 그러니까 30세 입사해서 45세 정도의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그 퇴직 준비를 한다 못한다.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 뭐 56도 4호정 38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56도 56세까지 직장생활 하면 도둑놈, 4호정 45세 정년, 38선 38세에 한계를 낀다. 그 당시에 이게 90년대 말인데 지금 신사호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38선. 제 후배 아들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딱 38세래요. 그러니까 88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이 친구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 들어가는 걸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봐라. 아, 형님 괜찮아요. 했는데 그 회사가 철수를 합니다. 그 다국적 기업인데. 근데 지금 이제 38세 된 그 학교도 괜찮은 학교를 나왔는데 재취업을 알아보니까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준비 없는 퇴직자들의 현실,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해라고 했을 때 인생의 황금기에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그러면 45세, 50세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평균 35세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럼 35세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45세면 자녀가 이제 10살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의 전성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강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깝깝하죠.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심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당함, 뭐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공포 자체죠. 그러니까 준비 없는 퇴직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자 당장 회사를 그만뒀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 재취업 아니면 창업인데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네요.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면 모를까. 그런데 거의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재취업이나 창업인데 재취업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배 아들이 38세에 좋은 직장에서 이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친구인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새롭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타임에 회사에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는데 재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더더욱 고급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이제 쪼들리게 되게 되는데 재취업을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니까 정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60% 이하거든요. 생활비가 쪼들리는 상태에서 또 6개월 신문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하죠.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흘러 다니다 보면 몇 년 그런 고생을 하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영업 창업하면 몇 프로가 망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거든요. 몇 프로 망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100%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줘도 사표 내고 나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왜? 사표 내고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90% 이상이 망하니까 결국 선배들이 나와서 선행학습에 의해서 험한 꼴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옥이거든요.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버티는 엘더, 그러니까 후배 밑에서 그냥 버티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버티는 엘더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빚더미에 앉게 돼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고깃집 하나 차리는데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세업이 아니거든요. 3억에서 5억 이상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인들이 자영업 창업할 때 3억에서 5억을 현찰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자금 대출 받고 뭐 부모님한테 뭐 형제들한테 돈 빌리고 그러니까 50% 이상은 빚을 내서 이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창업에서 실패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빚더미에 앉게 되죠. 빚더미에 앉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이제 뛰어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불화가 오게 되고 가정불화가 오면 이제 부부싸움이 잦고 애들 눈치 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별거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 파괴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홀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원룸에 고시원에 노숙하는 사람들 결국 건강 악화해서 고독사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실버 파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퇴직자들이요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 그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 뭐 시청 종로 3가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노숙자의 90%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었더래요. 결선 과정. 학력이 거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노숙자들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시면 대다수가 50%가 창업해서 실패를 해서 빚더미 가정 파괴 결국 노숙으로 흘러와서 술과 버타는 사람들. 제가 서울 메트로 신임 부장들한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종로 3가 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로 3가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그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겨울에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그 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인대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 건지. 그러니까 노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양반이 큰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그 오파상을 굉장히 크게 했더라고요. 공장도 크게 하고. 그러다 그게 좀 힘들어져서 그 볼링장을 크게 했으니까 사업을 크게 한 거죠. 그랬던 양반이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운 게 자기가 28일째 깡소주를 먹고 있는데 안 죽는데 깡소주란 얘기는 뭐예요? 밥을 안 먹고서 버티고 있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노가다가 판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숙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서 뭐 얼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노가다를 뛰어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을 하는데 단지 노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뭐 노가다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치게 되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결국 밥을 못 먹고 이제 깡소주로 이제 때우는데 자기는 20일 이상을 이렇게 깡소주를 먹는데 안 죽는다. 이게 말이 얘기지. 정말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없는 퇴직은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가장 익숙한 것과 결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인이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거든요. 회사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등등등. 그런데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연히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퇴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퇴직을 하느냐? 평균 14.5년 40 중반이면 퇴직을 하는데 근데 누구나 다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열에 8명은 퇴직 준비를 못 합니다. 당연히 퇴직 준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회사라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 옛날에 그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뭐 제약회사 컨설팅을 나갔다가 이제 회장님이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잠시. 그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회장님한테 저는 긍정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항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거푸 승진 누락을 당했어요. 결국 이제 후배가 제 상사로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월급 받는 날 열받더라고요. 뚜껑 열리고. 왜?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잖아요. 거기다가 후배한테 지시 받으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제 술과 버타면서 몇 개월을 보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자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타 회사로 옮겼을 때 텃세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돈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방황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언뜻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남들보다 뭐 엑셀런트하게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잘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의하고 이제 컨설팅 했는데 그냥 업무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 순간에 회사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강의 및 컨설팅을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이게 경력 목표인데 철저하게 5년간 준비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오는데 산표 쓰고 나오는데 정말 육회 상쾌 통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년째 무림에서 그러니까 회사 밖을 저는 강호 무림이라고 하는데 30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준비되지 않는 퇴직 이후에 얻지 못하는 모습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세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등산을 한 30년을 했는데 산에 갈 때 보면 처음에 깔딱고개가 나와요. 그 깔딱고개를 넘어야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깔딱고개 몇 번을 넘어야 이제 정상에 올라가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 조망 환상적이죠. 이 맛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또 사는 맛도 나고 인생이 설레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산보들하고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조망을 즐기면서 풍광을 즐기면서 준비한 먹거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휴식도 취하고 이제 체력도 이제 보충하고 그런데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백두대간을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그게 보이는데 첫 번째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집단이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쫓아가기 바빴죠.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갈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산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코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휴식 취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산행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산행 경험이 풍부한 대장한테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갈 길을 보는 사람과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차이는 뭐예요? 코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해서 깔딱고개가 나오고 그 깔딱고개를 잘 넘어야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깔딱고개 입사해서 한 2, 3년 차 나이로 치면 27에서 한 32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평균 입사가 한 30쯤 되거든요.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입사 2, 3년 차 그때가 이제 깔딱고개인데 어렵게 들어가는 좋은 회사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30%가 퇴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급여 불만, 직무에 대한 불만, 회사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결국 비전이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신입사원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깔딱고개가 그렇게 가볍게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2, 3년 차는 회사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업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대인관계를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 이제 입사 한 7, 8년 차 직급으로 말하면 뭐 대리과장쯤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등산에서 체력 보충하듯이 음식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듯이 또 조망을 즐기듯이 직장 생활이 이제 정말 재밌거든요. 이때쯤 되면 업무가 이제 눈 감고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그 대다수 적당하게 사람들 날 수가 있고 눈인사 정도 가볍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에 이제 호흡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뭐 선후배들 그때 등산하듯이 입사 7, 8년 차 그 정상에서 그걸 즐기라 이거죠. 즐기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안 돼요. 2, 3년 즐기면서 10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앞으로 갈 길을 봐야 되는데 이때 또 등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자기가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갈 길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타임이 이제 퇴사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퇴직을 준비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입사해서 이제 7, 8년 근무하다가 이제 2, 3년 즐기다가 그냥 쭉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렇게 5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리하고 1순위가 됩니다. 그 많던 50대가 사라지는 게 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졸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0%가 50 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40 중반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 나가던 양반이 50 안 돼서 회사에서 정리돼가지고 고깃집을 차렸는데 5억 들었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오면서 고깃집이 거덜나가지고 3억을 빚을 진 거예요. 대리운전하는데 피눈물 나는 거죠. 와이프도 생활전선 나가서 일하고 애들도 본인들이 벌어서 학교 다니고 가정이 풍지박살됐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만난 직장인들 열에 9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등산을 하듯이 갈 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 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경영 목표를 정해라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얻지 못하던 타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독립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5년간 준비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대, 50대라고 해도 지금 이 타임에서 앞으로 몇 년 요 계획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것은 정상에서 갈 길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지식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10년 차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하려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의 경험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특성에 맞추어서 자기만의 승부를 봐야 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 길을 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전직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직무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대구의 막창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60명 전후였던 회사예요. 그때 제가 그 협상 강의를 3일을 했는데 그때 그 김 본부장이라고 그 당시에 이 친구가 한 45세쯤 됐던 것 같아요. 강의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예의가 있고 반응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첫날 이제 강의 끝내고 이제 같이들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한 선배라든가 또는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지금 퇴사하는 것이 10년 후에 50대에 퇴사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령 지금 40 중반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재첩의 길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판단 잘 하시는데 그 일리는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창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1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교수님 제가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사업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그 상담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거래처 확보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를 독립할 것인지를 판단을 잘해서 창업에 성공한 것이죠. 만약에 그 김 본부장이 창업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50이 아니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회사에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타 회사로 옮길 것인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기준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판단을 참 해보시라고요. 입사해서 한 3년에서 7년 차 대리 과장 정도 되면요 일반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몸값이 황금이에요, 황금. 이때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과장이나 차장의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조직에서 회사에서 임원까지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대충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진짜 주기살기로 한번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임원까지 승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회사를 옮기셔야 돼요. 왜? 임원 전에 아웃이 된다면 40 중반에 이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때 재첩할 수가 있다 없다. 제가 재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40 중반에 50 그 사이에 회사에서 정리하고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 직급이 과장에서 부장 사이거든요. 그럼 그건 고급 인력들인데 차장, 부장은 특히 어느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조조정 정리하고 1순위 대상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재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0년 차 됐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다른 회사를 옮길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타 회사로 이제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열심히 이제 그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제가 회사에 강의 및 컨설팅을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하 대표라는 친구가 우리 나이로 지금 63 정도 된 거죠. 이 양반이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컨설팅도 했는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게 일반 고등학교 졸업했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폴리텍 대학인데 기능대학 옛날에 그냥 직업훈련학교인데 거기에 1년 과정의 기획과에 입학을 해서 그 시절에 60년대생들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가 안 돼. 그 시절에는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이제 하 대표도 저기 남의 사람인데 형제들도 많고 장남인데 자기가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직업훈련학교를 1년짜리를 갔는데 졸업 후에 자동차 부품회사 굉장히 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7년 동안 근무를 잘 했는데 7년 정도 근무했으면 승진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연구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거 머리가 좋으니까 굉장히 그 노하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스펙 때문에 승진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연구소 소장이 안타까워서 하 대표한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권하더래요, 옮기기를. 근데 그 회사를 가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해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의 재창업하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타임이었는데 자기가 뭐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뭐 R&D, 생산관리, 뭐 인사총무 이런 거 총괄하면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도전할 만한 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10년간 성장을 거듭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10년 만에 이 양반이 이제 이사가 됐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1차 벤더가 아니고 2차 벤더예요. 영업사원들이 1차 벤더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EMI 기술이 부족하니까 고객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를 받아도 제품 원가에 맞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하향으로 접어드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업 현장에 뛰어가지고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 개발할 수가 있었고 원청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니까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에서 이 하 대표만 신뢰하는 거야. 이 하 대표가 그만두면 회사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회장이 이 하 대표한테 이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그 하 대표한테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 뭐 한 30%, 40%. 그러니까 하 대표가 이걸 모두 거절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회사 지분 30, 40% 준다는데 거절하시겠어요? 거절할 리가 없지. 저부터 거절을 왜 합니까? 근데 이 양반이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언젠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지만 회장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 가서 자기는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장인들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대개 보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강제퇴직이잖아요. 명예로운 퇴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 강호의 무림에 나오게 되면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사자,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만난 직장인들 본인들이 고수인 줄 알아요. 고수라고 한다면 회사 그만두고 나와도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일반적으로 창업하면 90% 망한다. 승률 10%가 안 돼. 재취업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고수야, 하수요? 하수란 말이요. 열의 아홉은 하수야. 근데 열의 아홉이 고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수, 일반 공고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훈련원 가서 1년 근무하고서 지금 무림 강자가 돼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경력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타 회사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것인가. 이거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이 기준이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할 수 있다 없다?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하 대표 같은 사람은 판단을 잘해서 지금 60년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회장님이 외래 신경,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타임, 이런 무림 고수가 어디 있어요? 스펙이 아니고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보면서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전공이 인사조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를 할 때. 그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인사조직을 전공했으니까 인사과장 한번 해봐라. 인사 업무는 HRM이라고 합니다. 인사관리. 이거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자로. 그 판단을 해보니까 제너럴리스트, 인사쟁이로 성장하게 하는 건 제 스스로 보니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HRD 쪽으로 이제 업무를 바꿨어요. 교육 업무로. 교육과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인데 교육 개발 쪽으로 옮겨타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30대라고 한다면 지금 타임 맞춰서 목표 경력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늦었죠. 근데 지금부터 자기 나이를 잘 생각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강의할 때 여러분들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직장 퇴직 이후에 그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18명은 회사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요새 본캐, 부캐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언더블락에서 봤는데 랄라리, 이명화, 본캐, 부캐라고 90년생인데 본래 캐릭터는 90년생인데 부캐는 58년생으로 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150만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장윤정이가 노래도 주고 유퀴즈에 나와서 성공했죠. 근데 이 사람을 저는 엔잡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다 떨어졌다는 거야. 오지랖포라 이런 거야, 자기가. 어디든지 낀대.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유튜버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엔잡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공은 잊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공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전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들어와요. 요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업무 자체가 외부로 그냥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퇴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떠나서 이제 무림의 강호에 나오면 재취업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스페셜리스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능하다 얘기한다면 부전공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요새는 다양성, 불확실성 시대에 T자형 인간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전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전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다양한 주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A 과목만 강의를 하게 되면
기회를 A만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B, C, D, E, F까지 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B, C, D, E, F까지도 강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잡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다양한 주변 지식에 의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력 관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10년 차를 지나서 이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봉급쟁이, 월급쟁이 회사 인간으로서 즐기기만 하다 보면 경쟁력이라는 건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던 50대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1000명이 입사해서 1명 내지 2명이 임원 승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 전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사람이 90%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양성의 시대, 불확성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확성 시대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관리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시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적어도 90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40 중반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쉽지 않다. 45세라는 나이가 보통 3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활비가 막 폭증하는 타임이거든. 그런데 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타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면 생활하기가 쉽도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우리 패러다임이 취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아웃되면 은퇴 이런 경력관리 시스템에서 바꾸셔야 돼. 교육, 학습,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직업활동,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는 뭐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수 있고 뭐 정리해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직업활동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재교육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돼. 다단계 다중 경력관리로 여러분들 경력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양반이 50 안 돼서 회사에서 정리돼가지고 흘러 다니면서 피눈물 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 양반이 나와서 사업에 창업해서 실패하고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가정이 풍지박살 됐어요. 재취업 정리하고 재취업 정리하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1년 전에 고깃집을 차렸는데 5억 들었대요.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오면서 고깃집이 거덜나가지고 5억 중에서 3억을 빚을 진 거예요. 3억 빚 갚기가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도 그 3억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하는데 피눈물 나는 거죠. 와이프도 생활전선 나가서 일하고 애들도 본인들이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후 준비를 왜 못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춰야 될 역량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시대, 다양성의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보면 지혜라는 건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그 모르죠. 중요한 것은 직장인 열의 9은 고수다 하수다. 하수라는 거. 왜? 무림에 강호에 나왔을 때 승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의 9은 하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직장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 한계를 깨트리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림에서 이 강호에서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코너에 몰리다 보면 사고 자체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기본입니다. 설득어. 여러분들 이런 5가지 정도의 역량을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는 것. 근데 그 퇴사 시점이 언제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임이 인생에서 황금기고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정적으로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야. 근데 재취업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빈곤은 애시당초에 안고 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지금 40대, 50대의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경력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언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직장생활 7, 8년 차 됐을 때 2, 3년을 즐기면서 직장생활 10년 차에 퇴직 준비를, 퇴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세 가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인가. 세 번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 일반 관리자로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량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회사라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나중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다시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놀게 되면 애들 말로 꼰대가 되더라고요. 심술이 사나워지고 고약해지고. 나이 먹어서 가장 무서운 게 한가한 거거든요. 60 중반이 됐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선배 중에 한 양반이 난에 빠지더라고요. 땅 한 300평을 매입을 하면 10만 원도 안 줬을 거예요. 평생 직업을 맡는 거예요. 그 사이에 땅값도 올라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취미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노후의 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45세 전후에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50년 이상을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 이게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을 냈었고, 이번에 또 그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6월 달에 마이북스에서 제가 출판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노는 방법을 몰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죽는 세상이 됐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자들 보면 50이라는 나이가 이제 흑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이름도 사라집니다. 영식이, 일식이, 두식이, 삼식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씨, 사랑스러운 영식씨,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씨, 두 끼 먹는 사람들 두식씨,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서울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김포공항에 도착을 내렸는데 마침 또 친구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한잔 하자는 얘기지. 그때 50 초반에 제 친구들 그 백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한잔 때니까 근데 이제 즐거우면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안 깔지고 어디야 이런 만호가 제일 무서워. 조용한 목소리로 친구들하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 알았었구나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저한테 오는데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가 뭐냐면 이제 그 가스 조심, 불 조심,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언제 들어오는지 묻지 말고 집에 오면 라면 저기 있으니까 끓여 먹어라. 그게 이제 까불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50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대접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벌어오니까. 그 정년까지 직장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려왔으니까 그 정년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놀 줄도 모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놀 줄 모른다. 괴테라는 철학자가 노년에는 4가지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 일, 친구, 꿈.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들 한 82세 정도 돼요. 80세쯤 되는데 몇 년 아프다 죽냐면 13에서 15년 아프다 죽어요. 그러니까 8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한 60 중반쯤 되면 아프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70쯤 되면 건강, 일 자연히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집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한가한 것, 심심한 것, 할 일 없이 오갈 데 없는 거. 제 집 뒤에 보면 이제 그 봉산이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면 7, 80대 어르신들이
다양한 자세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입 운동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떠는 거예요. 운동 삼아 올라오시는데 할 일 없으니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7, 80대라고 해도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77이 49, 49살이야. 실제 신체적인 나이는 77이 49, 49살밖에 안 됐어. 그렇게 체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나이들인데 한국 사회가 그냥 노인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뒷산에 올라와가지고 수다 떠는 거야. 엄청나게 진지해요. 한 70 초반쯤 된 양반이 이제 약간 불편해 몸이. 근데 올라오시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운동하는 양반이 아는 사이인가 봐. 아이 김영 비 오는데 하루 쉬지 못하러 왔어.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아는 척하니까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게 지금 여기저기 와서 그 강의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짠하게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돼요?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오는데 이러면 1시간이면 올라올 걸 이 양반 한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입 수다 떨고 운동하고 하면 4-5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4-5시간을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그 5시간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 얘기 뭐냐면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놀 줄 모른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파우더공원 아시죠? 파우더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뭐 지공선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공선사,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파우더공원 뒤에 낙원산과 사이에 이발소가 17군데가 있는데 성황리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지공선사들 덕분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시느냐? 인천, 천안, 춘천, 양평, 용문 이런 데서 오시는데 왔다 갔다 왕복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오시는 거거든. 이발소 와서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발하고 그 송해국밥 한 2,000원, 2,500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한 2,500원, 3,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노상 카페에서 100원짜리 커피를 이제 뽑아 들고 납골공원에 가서 이제 파우더공원에 가서 이제 난상 토론을 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정치, 경제, 국제 정세, 철학 다양한 주제로 난상 토론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이를 잊고 젊음의 혈기, 흥분이 뻗치는데 대단해. 배울 점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5시쯤 되면 돌아가신다고. 왜 5시냐면 6시 넘어가면 이제 퇴근 시간이잖아요. 분배는 지하철에 이 양반들이 몸을 실으면 피해를 주니까 5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공허함, 허전함, 뭔가 참 안 됐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60세부터 놀면 40년, 70대부터 놀면 30년. 놀고 먹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죠. 직장을 다니면 노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을 하니까. 근데 직장을 벗어나게 되면 퇴직을 하고 나이 먹어가면 놀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데요. 가장 노후에 무서운 게 뭐냐면 취미거든요. 취미 테크, 노테크. 제가 취미 테크, 노테크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는 거는 뭐가 들어가요? 노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는데 돈 쓰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취미의 중요성을 말씀 좀 드려드릴게요. 취미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취미죠. 노는 방법. 그런데 놀 줄 모른다는 거죠. 제가 강의 가다가 복숭아뼈를 다쳐가지고 복숭아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부 싸고 이제 목발 짚고 가게 다니고 야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동할 때는 어떻게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 부를 때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오시더라고. 근데 한 양반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공기업에서 35년 근무했대요. 공기업에서 35년 근무하면서 정년을 했는데 동기 중에 5명이 이제 같이 갔는데 3명이 이제 정년을 같이 했대요. 나이가 또 동갑내가 있어가지고 그 동기 셋이 뭉쳐가지고 35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놀고 싶겠죠.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벌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이 양반 얘기가 그러더라고. 아유 손님 노는 것도요 놀아본 놈이 논다고. 이게 진짜 나중에는 만나면요 놀 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술만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등산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하고 보다다 보니까 3년 동안 술을 마셨대요. 결국 사단이 난 거지.
한 명은 하늘나라 갔대요. 말도 잘해. 한 명은 지금 병원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숙박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사라지니까 놀아줄 친구가 없으니까 놀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있는데 심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심심해서 죽어요. 이거 지금 진짜입니다. 심심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 줄 모르니까 하루를 보낸다는 게 쉽도 어렵다. 그 저희 집 뒷산에 그 70초간 된 양반이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이 먹고 할 일 없이 논다는 거 정말 한심한 거.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기업에서 35년 직장생활 했으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놀고 싶겠지. 그 같이 놀던 친구 둘이 사라지니까 뭐해? 할 게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 친구도 사라졌지. 장사해볼까? 돈도 없지. 회사에서 관리 업무만 했는데 쓸모없더라는 거 하나같이.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게 그래도 운전은 잘하고 운전.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결론은 택시 운전이더라 이거예요. 택시를 지금 자기가 3개월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쉬었답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야. 그쪽 용어로 스페어야 스페어. 자기 차가 있는 사람도 정규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루 이렇게 쉬는 때가 있으면 그 이제 펑크 나는 걸 이제 스페어들이 떼어주는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 거야. 너무 재밌다는 거야. 한 3, 4년 놀다가 이걸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꿈이 아젠다가 생겼는데 정규직이 되면 노는 날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취미를 배우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꿈이잖아요. 정규직 돼서 아까 괴테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건강이 사라지고 일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단 60 중반이 됐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일을 하니까 꿈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취미는요 살아가는데 나이 먹을수록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60부터 100세까지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을 40년을 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0시간씩. 그럼 몇 시간이요 그게? 어마무시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멋진 인생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취미를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취미를 선택할 때 고려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에요. 노는 데는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요. 나이 먹었을 때 취미를 선택할 때 고려할 것이 첫 번째가 주머니 사정. 그런데 취미 생활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제가 오늘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자신한테 맞는 취미,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 자신이 그거 놀이를 해서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취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친구들 당구 시작하는데 옛날에 21살 때 당구 200 쳤어요. 그 뒤로 당구 안 쳤습니다. 왜?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 바둑 기후회가 있었는데 다 1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들어가서 애들 다 평정을 시켰죠. 다 2급으로 내렸어요. 1급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저하고 두 번 깨지니까. 그래서 취미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맞는 취미.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동호회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취미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더 나가서 나이 먹으면 사라지는 게 친구예요. 가장 나이 먹었을 때 무서워지는 것이 놀 줄 모르는 건데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더욱 좋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 실제로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양반이 언젠가 난에 빠지더라고요. 난이 수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을 연구하는 동호회에도 가입을 하고 그 활동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동호회 친구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산도 다니고 뭐 난을 공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던 중 회사에서 연말에 특별성과급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이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나와서 땅 한 300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때 10만 원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면 300평이나 10만 원 해봐야 3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이제 난을 키우겠다고 농장도 만들고 농막도 짓고 주말에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주말에는 농장 가서 난을 키우느라고 이제 정신이 빠졌는데 이 양반은 50 중반에 자연스럽게 모여 주말에 자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세컨하우스. 그리고 이제 정년을 하면서 200평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 300평하고 200평이니까 500평이죠. 삶의 터전을 그냥 농장에서 터전을 잡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컨하우스 만들어진 거예요. 농막도
이제 멋들어지게 이제 지어놓은 거지.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뭐 아주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타지도 안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블로그도 배우고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15년 이상 난 관련돼서 뭐 해외에도 갔다 오고 뭐 교육도 받고 뭐 했으니까 자료도 많이 모아놨잖아요. 이 양반도 기획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 아주 꼼꼼해 가지고 그 관련 책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거야. 원래 난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덕분에 강의도 하고 난 판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짭짤해진 거죠. 바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 와이프도 없고 애들도 없으니까 자기 천국이지. 세컨하우스 만들어 놓고 평생 직업을 맡는 거예요. 그 사이에 땅값도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땅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땅값이 500평이면 지금 그때 10만 원씩 주고 산 땅이 거기에 30만 원은 얼마요? 그래서 취미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노후의 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취미 중에 우리 옛날부터 취미란에 독서 썼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게 독서, 글쓰기, 컴퓨터 배우기, SNS 하기, 운동, 재테크 공부하기, 요리. 여러분 재테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요리하기, 어학 공부,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 첫 번째 독서. 독서를 하는데 도서관 다니기를 취미로 한번 해보세요. 구립, 시립, 동네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거기 있어 도서관에.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에어컨 빵빵 나오지. 놀이가 거기 다 있어. 신문, 잡지, 책 원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구입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다 인문학 공부 한번 해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공자, 노자, 장자, 사기 아주 몰입 한번 해보세요. 재취업 준비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고 재취업에 관련된 공부도 해보라 이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책도 읽을 수 있고 인생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왕이면 독서할 때 독서하는 요령을 배우면 좋죠. 또 자료도 정리하는 요령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독서할 때 그냥 독서하지 마시고 기호 붙이고 밑줄자 표지에 붙이고. 근데 이거는 도서관 책이니까 거기다가 줄긋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오래 했던 교수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지에 붙이고 뭐 낙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도서관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촬영을 하면 돼요. 촬영을 하면 그게 또 웹을 잘 깔면 바로 파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인터넷 뒤지면요. 독서 토론회 같은 거 많아요. 동호회 활동, 주제별로 토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독서할 때 그 거래형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한두 권 정도쯤 사볼 만함도 하죠. 그럴 때 그런 책들은 기호 붙이고 줄긋기, 밑줄짝 그래서 이력서까지 만들면 더욱 좋죠. 제가 이거를 생활화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하는 요령은 일단 목표가 뚜렷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사기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 무지 많습니다. 그게 인간관계고 뭐 삶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표가 뚜렷하면 주변 것들이 호기심이 만들어지면서 보여 자료들이. 그때 독서하고 메모하고 스크랩하고 자료 정리하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 자,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하는 요령과 자료 정리하는 요령을 배우시고 책을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글쓰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글쓰기 할 때 여러분 시니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한번 가져보시죠. 이게 전문 글쟁이가 아니니까 섬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글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온 경험들 있잖아요. 행간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글과 글 사이에 전문 글쟁이가 아니지만 글은 투박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가 일본 할머니인데 약해지지 마라는 책을 이게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99세 때 이 양반이 시집을 냈는데 일본에서 100만 부가 팔리고 국내에서 7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0만이 넘는데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칠곡 가신 아들 2019년도에 이게 영화로 나왔었는데 칠곡 가신 아들, 칠곡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한글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칠곡 할머니 중에 한 양반이 제일 무서웠던 게 손주들 와가지고 손주들 뭐 30살 때쯤 그 그림책 가져와서 할머니 이거 읽어달라고 할 때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배우고 읽고 시를 쓰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수십 년간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불러주는 게 뜸하더라고요. 그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책을 한번 내보자. 강사, 교수, 컨설턴트 외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어요. 책을 내니까 작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칼럼에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이제 칼럼에 써주니까 칼럼 리스트가 되고 유튜브. 이게 투잡, 수리잡을 넘어가지고 지금 엔잡러라고 제가 재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책 하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일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니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글쓰기라는 거는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 다니면 되시거든. 동네에 구립, 시립 도서관 많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 도서관 가서 공부하거든요. 책도 보고 자료도 정리하고. 근데 이왕이면 글쓰기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요. 서점에 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책 한두 권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독서할 때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지 붙이고 이런 얘기했죠. 그거 한번 하시면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글쓰기 한번 쳐보세요. 무수히 많은 유튜버들이 그 글쓰기에 대한 또 교육을 또 시켜줍니다. 글쓰기는 제가 정의를 가위질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 가위질을 하려면 가위질할 거리가 있으면 가위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위질할 거리가 뭐냐면 독서하실 때 자료를 잘 정리를 하시면 글 쓸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서 카드 만들고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지 붙이고 이거 이제 토피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파일을 잘 만들어 놨어요. 신문 보는 요령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신문 보는 요령이라는 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면 같은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정치 주로 그런 얘기니까 뒤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그 문화 이런 쪽들 그러니까 강사한테 교수한테 필요한 주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진 찍으면 집에 와서 이제 중앙일보 들어가가지고 그 면을 찾아서 한글 파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파일링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토피카,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죠. 지금 책을 쓰는 것들이 다 그렇게 오랜 세월 정리해놓은 것들, 또 강의안 가지고 이제 하는데 글쓰기 요령 같은 경우는 뭐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아웃라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면 만나서 뭐 차 한잔하면서 또 한 수 코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 도서관 다니고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는 컴퓨터를 좀 제대로 배워볼 필요도 있죠. 저도 지금 자료들 강의할 때 PPT 자료 또 원고 쓸 때도 그렇고 강의 의뢰 받으면 강의해달라고 하면 그 교재를 보낼 때 파워포인트라든가 한글 뭐 엑셀 제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독수리 타법을 씁니다. 독수리 타법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빨라졌죠. 그런데 불편하죠. 그 자판을 못 외우니까. 근데 어깨너머로 배워서 지금까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면 재밌습니다. 학원에 가서 한번 배워보시면 인터넷 각종 웹 사용 스마트폰의 세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3일짜리 교육과정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요새 스마트폰의 세상이 다 있어요. 체육관에 한 양반이 이 양반이 동네에서 철물점을 했는데 한 70쯤 됐는데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접었어요. 장사를 그만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자연스럽게 이제 와이프한테 일주일에 5만 원 용돈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5만 원 용돈 받아봐요. 쓸 돈이 없죠. 그 이 양반이 답답해 하시더라고. 나이 먹은 양반들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셔. 체육관에 오시는 게 놀러 오시는 거야. 그 오전에 아침 일찍 와서 목욕탕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체육관에 올라와서 한 2시간 놀다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한숨 자고 또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욕하고 그렇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고 형님 그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그 컴퓨터 한번 배워보세요. 딱 그랬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컴퓨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컴퓨터를 이제 배웠는데 이제 막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아이고 재미가 있으신 모양이야. 집에 구르 다니는 노트북도 자기가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인터넷에서 그걸 찾으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골 빈집 연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양반이 그
연결 프로그램 연결해가지고 예천에 있는 집을 연세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천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처분해야 돈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처분해봐야 돈도 안 되고 우리 형제들이 나이 먹었을 때 고향집 세컨하우스로 만들자. 근데 고향집을 그냥 사람이 안 살면 그냥 폐가가 되거든요. 그런 집들이 빈 집들이 시골집 연결 프로그램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연결을 한 거예요. 가서 만났는데 문의만 50만 원 연세고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다 집에 딸린 텃밭이 1000평이야. 그것도 그냥 지으시라고 무상으로 1000평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했는데 혼자만 내려간 거죠.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비용 지원해주고 이사 비용 지원해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주더래요. 그리고 일거리가 생기니까 재밌죠. 거기다 이 사람이 철물 전문했으니까 그 집수리 업자들 많이 알잖아요. 집수리 비용 지원 받아가지고 그 지인들 불러다가 집수리 하니까 용도도 벌고 건강도 되찾고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77이 49, 50밖에 안 돼 보여. 그 시골 동네에 가니까 이 70 초반이니까 어르신들이 애 취급을 하는 거야. 그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 동네 형아들하고 누님들이 너무 사랑을 해준다는 거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이 양반이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산 거죠. 그 이 양반이 한 4일, 5일 정도는 이제 그 예천에 계시고 하루 이틀 서울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나이 먹었을 때 귀농귀촌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귀농귀촌 하실 때 땅을 사면 안 됩니다. 귀농귀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땅을 매입하는 것,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0 먹은 양반이 그림 같은 집을 져봐야 돈만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사실 거요. 길어야 10년, 15년이야. 근데 그 2세들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러면 결국 그 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물점을 하던 양반이 본의 아니게 이제 70쯤 넘으니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용돈 5만 원 받는 것도 정말 치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았는데 제가 형님 컴퓨터 한번 배워보세요 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도 벌고 텃밭을 1000평인데 혼자 지을 수가 없죠. 가지고 이제 동네 지 또래들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도 구세주가 된 거야. 친구도 생기고.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취미는 SNS 하기.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SNS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블로그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엔잡러가 되는 거예요. 유퀴즈 언더블럭에 조용문 선생이라고 이제 나오셨는데 41년생이세요. 공기업 조폐공사에 계셨더라고요. IMF 때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셨어. 그러니까 정년까지 가신 양말이죠. 공기업에서 35년 근무를 하신 거예요. 나오자마자 뭘 하셨어? 사업을 하셨는데 창업 실패. 가지고 재산을 상당 부분 손해를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 실어증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그 타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서울시에서 실버 택배 할 사람을 모집을 하더래요. 그 자격 조건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2대 1의 경쟁을 뚫고 자기가 합격했대요. 그래가지고 종로 3가역에 출근해가지고 출근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로 이제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역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하루에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그랬대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13시간 대기하는데 하루에 3만 원도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종로에 또 보수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반이 참 성실하시더라고. 얼굴도 선하시고. 공기업에서 30몇 년 근무하셨으니까 몸에 성실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가게에서도 이제 이게 단골 고객이 된 거야. 이게 실버 택배 기사로서. 그래가지고 10만 원도 벌고 수입이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85세 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파워블로거가 되신 거예요. 파워블로거로서 유명해가지고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SNS를 하신 거지. 블로그 하나. 근데 이 양반이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실어증과 기억상실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활동, 택배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일상을 사진을 찍고 글로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재석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선생, 블로그 할 때 제목을 잘 따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요? 글쓰기를 배운 양반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3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택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SNS를 하면서 이 양반이 건강도 회복되고 그 유재석이가 우리가 볼 때 3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이 양반이 그 10만 원도 벌고 했다고 하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2, 300도 버셨다는 얘기죠. 나이 먹은 2, 300이면 젊을 때 1,000만 원 번 돈보다 큰 돈이야. 그러면서 모두 회복이 돼서 건강도 회복되고 꿈도 가질 수 있고. 이 양반이 시니어 작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내셨어. 꿈을 나르는 지하철.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꿈을 나르는 지하철. 또 바쁘셔 지금. 여기저기 또 초청을 하시더라고. 강의도 하시고. 저도 책을 냈어요. 나이 먹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책을 냈어요. 그 강의할 때 그 자료들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놨더니 책을 낸 거예요. 책을 몇 권을 내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700만 이상이 조회가 됐어요. 덕분에 뭐 강의 섭외가 많이 들어옵니다. TV 출연도 하고 바빠지는 거죠. SNS에. 그래서 지금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노테크, 돈테크가 되는 거죠. 그 5번째 운동.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골프, 팝골프, 게이트볼 취미를 선택할 때 경제적인 것 고려하라고 그랬죠.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 드신 양반들이 저런 과격한 운동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바둑도 제가 2급을 들었는데 인터넷 바둑을 깔았어요. 하루 보내는 건 일도 아니요. 오전에 2판, 오후에 2판 하루가 가. 그래서 제가 웹을 지워버렸어요. 왜 지워버렸냐면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이면 하루 보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과 체력을 잘 선택해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 제가 3가지를 추천해드리면 첫 번째 걷기. 일단 돈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은 둘레길. 서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뭐 강화 옛길, 뭐 경기도 옛길 뭐 이런 것들. 또 나이 65세 넘으면 서울시에 있는 고궁들 다 무료야. 고궁 둘러보세요. 제가 그 작년에 치악산 둘레길을 갔는데 치악산 둘레길에 80 먹은 노인네고 어르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르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다른 친구들 같이 안 오십니까? 올 친구가 없어요. 다 요양원에 이대가 요양원. 근데 어디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평일에는 그 고궁들 걸어다니시고 지금 이 치악산 둘레길 와도 이 양반이 한 50%만 걸으시더라고요. 걷기도 동호회 가입을 해보시면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이 걷기 같은 거 할 때 절대 혼자 걸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항상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건강관리도 그 강의하는데 늘 복장시킵니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걷기를 하시고 등산. 제가 등산을 하는데 30년을 했습니다. 건강관리할 때 나이 드시면서 등산만큼 건강에 좋은 운동이 없어요. 나이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 가장 무섭습니다. 암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거의 암이 100%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도 100% 정도 이렇게 발병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은 한번 쓰러지게 되면 이게 기약이 없어요. 진짜 고생이에요. 본인도 고생이고 가족도 고생이고. 그래서 이 등산을 할 때 저는 이거 굉장히 강추를 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등산을 하시면 따라해 보시죠.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제 친구가 청계천에서 공구상가를 오래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던 친구가 신규 거래처가 대기업에서 이제 그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2년 정도 납품을 하면서 가게가 번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외상도 깔리게 되고 그 회사가 이제 신용도 탄탄하고 명성도 있는 기업이라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기업이 그냥 오늘 갑자기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친구가 한 방에 그냥 망한 거죠. 그러니까 쇼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가정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정말 한심하더래요. 근데 이거 어찌 할 수는 없고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산을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다가 이제 두세 번씩 등산을 다니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광동에 NC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구점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그때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때마침 은평 뉴타운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입주를 하게 됐어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니까 가구를 또 바꾸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불광동 NC백화점에 들러가지고 그 10층인가에 이제 그 가구만 판매하는 그 공간인데 아이씨가 평소에 산에서 인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사람한테 이제 해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운영을 아주 잘했어요. 그 등산 하나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이 됐는데 여러분들 등산할 때 중요한 게 모든 운동은 모든 취미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돼. 공기업에서 35년 근무하다 나오신 양반 놀 줄 모르니까 3년 동안 술 먹다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삶에 그 희망이 생기고 정규직으로 바뀌면 뭐 한다 그랬어요. 문화센터 가서 노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그러니까 취미도 노는 방법을 배워야 돼. 등산하시려면 등산에 대한 상식도 배우셔야 돼. 걷는 방법, 오를 때와 하산할 때 이런 게 다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심장에 좋고 내려올 때는 당뇨에 좋습니다. 이런 등산에 대한 공부를 하면 국립공단에서 등산에 대한 교육도 시켜줍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다가 제 친구는요 공단에서 그 산 가이드 이런 것들 안전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이 먹고서 한 달에 뭐 한 150 정도 받으니까 등산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출근할 때 있어서 좋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용돈 벌고.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요. 이건 진짜 대단한 고통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 저축을 하시려면 근육을 저축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양반. 그래서 근육을 만드시는데 많은 병이 예방이 됩니다. 나이 먹었을 때 리스크 중에 중대 질병 걸려서 의료 파산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등산하고 헬스하고 지금 헬스를 2000년 1월 3일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덕에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고 병은 뭐 하늘에 주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병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운동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등산 한번 갔다 오시면 병원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재테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추천했던 취미가 뭐예요? 도서관 가기잖아요. 에? 도서관 가기. 도서관 가서 투자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노 리스크 중에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사기, 금융파산이야. 그 금융파산 왜 당하느냐? 결국 7, 80대의 어르신들을 7, 80%가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생계비도 안 줘요. 최저임금도 안 줍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일하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먹었을 때 절대 금융투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하시면 돼. 주식 공부,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재미로. 어디서? 도서관 다니기 하면 되잖아요. 도서관에 자료 널려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 지킴이 이틀 나가면 30만 원 주거든요. 더 나가서 책을 낸다거나 시니어 작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영문 선생 SNS 하시면서 실버 택배 하시면서 지금 시니어 작가가 되셨어요. 강의도 다니시더라고. 7번째 음식 요리하기. 요리 배워보세요. 나이 들수록 요리 만들고 좋습니다. 남편이 와이프한테 요리 만들어주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또 와인 같은 것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와인이 또 이게 적당량은 치매 예방, 심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8번째 이제 어학 공부 같은 거.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기초적인 회화. 예를 들어서 일본 갔는데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중국 여행 갔는데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배워라 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여행을 가도 경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수가 있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이 무의도식,
무료하게 놀게 되면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애들 말로 꼰대가 되더라고요. 심술이 사나워지고 고약해지고. 제가 친구들이 그렇더라고. 친구들도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노는 애들하고 일을 하는 애들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집에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 친구들은요 사고가 긍정적이더라고. 그리고 세상살이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노는 친구들은요 외로워지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일이 없으니까 부정적이고 친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래서 가장 한심한 게 가장 고통받는 게 일 없이 노는 거. 무의도 시간.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여기저기 오랜 세월 다니다가 많은 양반들을 알고 지냈는데 그때 만났던 양반을 이제 지금도 이제 형님하고 하는데 저보다 한 10년 선배신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상무까지 하셨으니까 성공한 양반이죠. 근데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제 제가 술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법인카드를 그냥 뭐 쓰시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 구입했어. 자신만의 공간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시드머니 비자금을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제가 이 양반한테 배운 건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와이프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나 애들이 모르는 한 달에 과외돈으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을 100만 원씩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야. 제가 이 강의 중에 물어봐요. 비자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자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집에 있는 돈이 내 돈인데요. 그 집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닌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같이 놀 친구를 3명을 수배해놨다고 하는데 자기 입사 동기들 다 임원이 됐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S그룹에서 정년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 건 있는 분들이야. 그런데 집에 있는 돈이 아니고 자기만의 공간을 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오피스텔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피스텔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 한 게 아니고 이제 외곽에다가 했으니까 쌌죠. 그리고 이제 3명을 수배를 했는데 이게 20여 년 전 얘기인데 가입비를 3천만 원을 책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책정한 게 뭐냐면 4명이서 1억 2천의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뭘 할 거냐 경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한 거죠. 그 당시에 1억 2천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 돈으로 연간 4천 정도 수익을 그래서 인당 1,0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비자금 있는 데다가 경매를 해서 100만 원 여유 자금 그럼 한 달에 200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오피스텔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뭐 밥도 해 먹고 뭐 거기서 놀고 하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4양반이 동남아 여행 자주 가더라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렸던 취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양반들. 취미생활은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 많아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린 건데 이제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사는 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장수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번째 친구가 있고 세 번째 이 보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친구가 있어요. 나이 먹어도 꼰대가 되고 진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배들한테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후배들도 친구로 버타면 좋죠. 일을 하면. 그럼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긍정적이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보통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옆에 친구가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취미도 일과 연결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는 놀이의 방법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치면 한가한 것. 나이 먹어서 가장 무서운 게 한가한 거거든요. 그 한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돈 되는 취미 생활을 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장수하시면서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즐겁게. 나이 먹어도 절대 늙지는 말자. 멋진 취미 생활을 하시길 기대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